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물론 라이브 중이지만 이 영상을 남기기 위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이게 치솟다 보니까 코인을 하지 않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나만 가난해지는 것 같네? 내 비트코인을 들고 있지 않으니 내가 가난해지는 것 같네?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코인 그때 괜히 팔았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코인을 또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또 벌어들이고 계시기도 하고요. 적어도 여러분이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시든 아니든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이고, 제가 투자하셔라 마셔라라는 의견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비트코인이 무엇인가, 비트코인 시장은 왜 이렇게 출렁이는가, 왜 요즘 주목받고 있는가, 이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를 저의 의견을 담아서 분석을 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비트코인은 코이너들, 코인 스페셜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그 접근법도 있고요. 저처럼 이코노미스트 관점에서 이 코인 시장을 하나의 변수로서 보는 접근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금리라는 변수가 있고, 주식 코스피라는 지표가 있고, 부동산 매매 가격이라는 지표가 있다면, 이런 거시 지표들이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간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려왔거든요. 아마 제 채널에서는 오태민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대담을 할 때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오태민 교수님 코인 스페셜리스트의 뷰를 가지고 코인 시장을 분석하고, 저처럼 이제 거시경제적 매크로 이코노믹 관점에서 이제 코인 시장이 여러 변수들과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도 나름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돈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딱 만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그냥 캡처를 했는데요. 이 녹화일 오늘 날짜 기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8,734만 1,000원. 오늘 그 최고가로 기준한다면 9천만 원을 기록했죠. 근 1년 동안 뭐 거의 뭐 4배 가깝게 치솟았고요. 최근 들어서도 특히 23년 말과 비교했을 때, 약 9월, 10월 정도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도 24년 경제전망서를 쓰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24년, 23년보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코인 시장도 2022년 3년보다 24년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역시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 기조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돈이 다시 시장으로 옮겨져 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먼저 움직인다, 가장 선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식 시장의 흐름보다 코인 시장의 흐름이 조금 더 먼저 선행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먼저 요약을 할게요. 여러분,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이 코인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4가지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가볍게 드리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더 깊숙이 접근해 보는 방식으로 설명드리면 가장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모든 가격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뭐 국제 유가 모든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라는 변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역시 주식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 나 안 살래, 팔래 하는 매도 의견 혹은 공급량, 신규 공급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조정받기 마련이죠. 경제학적 논리인 겁니다. 역시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비트코인 가격이 결정될 텐데, 이 수요와 공급을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이 있는 거죠. 그 변수 중에 저는 4가지를 꼽고자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는 말이죠. 여러분 인정하셨듯이 바로 ETF 상장이에요. ETF 상장은 결론적으로 수요를 더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더 많은 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요인이 됩니다. 되셨죠? 두 번째는요, 바로 코인 반감기죠. 반감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인풋 대비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기대했던 공급량만큼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 수요만큼 공급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반감기는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죠? 반감기 자체가. 그 반감기가 공급을 제약하니 역시 공급 제약 이후에는 가격이 급등할 테니 미리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구나 하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도 같이 맞물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는 중력과 같아요. 결국 금리는 모든 돈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시장, 자본시장의 것들, 그런 것들 다 뭐 주고 사요? 돈을 주고 사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나머지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죠. 특히 돈이 금리를 끌어내리는 과정,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굳이 어떤 돈을, 여유돈을 저축의 형태로 갖고 있을 필요가 상대적으로 없어져요. 금리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수익성이 높은 자산의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고 싶어지죠. 그렇게 돈을 어떻게 합니까? 이동시킵니다. 어디로? 시장으로. 코인 시장, 주식 시장으로의 이동인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 또 코인 시장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혹은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6, 7월 정도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로부터 언제? 약 6개월 정도 전부터 이 주가는 반영된다. 그리고 코인 시장은 6개월보다 한 7, 8개월 전부터 더 선행한다. 그런 개연성이 강하다라고 이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더니 먼저 선행한다.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 이렇게 세 번째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혹은 금리 인하 시점으로부터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세 가지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세계적으로 전쟁이라든가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치솟다 보니까 돈을 좀 안전하게 갖고 있고 싶어져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의 돈의 쏠림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의 여러 가지 행보나 또 이 비트코인의 어떤 화폐로서의 기능,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트코인의 안정성을 부여해요. 물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 다른 어떤 시장보다 위험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과거의 위험성은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위험성이 다소 안전화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어떤 시장보다는 공격적 투자 자산인 거 맞아요. 변동폭이 가장 높은 거 맞아요. 그러나
그 공격적 투자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인 건 여전히 맞지만 그 위험성의 레벨이 좀 줄어들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비트코인은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야. 레벨이 100이야. 주식시장도 위험성 자산이야. 레벨이 50이야. 라고 했었다면 비트코인 시장의 위험성을 이제 100에서 80으로 낮추는 거죠. 그런 인식 속에 요즘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감이 있을 때, 전쟁이 나면 뭐 부동산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 사라지고 말 텐데, 금은 남아있겠지, 안전자산. 다른 나라들이 다 쓰러져도 미국이란 나라는 살아있겠지, 안전자산 달러화. 그런 식인데, 역시 비트코인도 남아있겠다. 오히려 송금 속도 보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전쟁 중에도. 뭐 2초면 지구 반대편으로 돈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화폐적 기능까지 생각하면서 위험 자산의 안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코인 가격이 반영되어서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가지를 총론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자,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에 61억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현물 ETF로 편입시키고 이제 자본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서 혹은 자산 시장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한다. 라는 것은 첫 번째 한 가지 의미는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자산을 폄하하던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낮게 무시하던, 낮게 평가하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조금 인정하는 모습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FMC 회의 분석하면 새벽 4시에 FMC 회의 결과가 나오니까 3시 5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1분이라도 더 자려고요. 일어나서 이렇게 화면을 열면 정말 머리가 이렇게 솟아서 제가 라이브 즉시 분석을 하죠. 그죠? 근데 그때의 모습과 제가 이렇게 공중파 방송 가서 정장 입고 타이까지 맨 모습을 보셨죠, 여러분들? 보신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잠옷 입고 있는 저의 모습과 넥타이까지 갖춰맨 정장 입은 저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인이 오태민 교수님의 표현으로는 저랑 이제 제 채널에서 대담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코인이 턱시도를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거고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어떻게 볼까요? 코인에 대한 그 평가가 그냥 레벨업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신흥개도국이었는데 이제 선진국이네라고 평가를 한다든가 마치 그런 모습. 이제 레벨업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심리적으로 그렇다.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이 코인에 투자를 할 때 보통은 거래소에서 그 뭐죠? 거래소에 계좌를 열고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험한 거래소들 많잖아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래소들도 많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합니까? 그런 큰 위험성을 안고. 근데 ETF에 상장되어 있으니 ETF로 투자를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코인을 직접 사는 건 직접 투자. ETF를 통해서 코인을 투자하는 것은 간접 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ETF가 상정됐다는 것은 직접 투자 방식 말고 간접 투자 방식으로도 코인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돈의 유입이 더 많아진다.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1억 달러가 순유입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해 돈이 더 많이 쏠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마 22년 연초에 원유 선물 ETF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유를 어떻게 삽니까? 원유에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기름을 더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주유소에서. 그죠? 원유 선물 ETF를 사는 거죠. 원자재 값이 치솟는다.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다. 그러면 제가 그때도 밀, 콩, 옥수수와 같은 3대 원자재에 투자하셔라.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22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처럼 역시 그런 식료품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ETF 상품을 투자한다.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ETF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니까 그만큼 순유입이 있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죠. 반감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감기를 뜻합니다. 2012년, 16년, 그리고 20년에 있었고 24년 또 다른 네 번째 반감기가 찾아오죠. 반감기의 좀 개념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반감기는 보시는 것처럼 2009년 일단은 볼게요. 2009년에는 뭐 예를 들어서 50개, 25개, 12.5개, 6.25개로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드는 개념이에요. 자, 실제 그 반감기가 왔을 때 그 이후로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 1차 반감기,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를 거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치솟은 것을 보면 이번 반감기에도 기회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반감기의 개념을 잠깐 설명드린다면 어쨌든 같은 투입이 있었을 때, 채굴을 위한 투입이 있었을 때 그 채굴량이 50개씩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채굴량 자체가 레벨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개념보다는 같은 인풋을 들여도 채굴해낼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라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만큼의 인풋을 들이기가 힘들어지는 것도 있겠고 그만큼 추가적인 비트코인 공급량이 제약이 걸린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공급을 제약하는 효과가 작용되겠죠. 실제 볼까요? 첫 번째 반감기가 2012년 11월에 있었고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12달러였는데 6개월 후에 131달러로 또 1년 후 기준으로는 1042달러로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 때는 2016년 7월 658달러였는데 6개월 후 963달러, 1년 후 2838달러, 그리고 1년 5개월 후 17,760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세 번째 반감기죠. 2020년 5월에 있었고 비트코인 가격이 8,755달러였는데 6개월 후 18,600달러, 1년 후 56,413달러, 1년 6개월 후 68,000달러. 이렇게 반감기를 거칠 때마다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감기별 채굴량과 채굴량을 금 채굴량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2012년, 16년, 20년, 24년 4차 반감기가 도래오는데 비트코인 연간 채굴량 자체가 어때요? 줄어들죠.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 총량 대비 채굴량의 비중도 또 줄어들죠. 급격히 줄어드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급량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고 그것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이런 특징은 또 하나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반감기 때 1년 후 이 비트코인 가격의 증가율은 8,500%,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 때 1년 후 증가율은
보시는 것처럼 330%. 그죠? 그 1년 5개월로 비교하면 뭐 2,500.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 때 1년 후 증가율은 540이고 1년 6개월 정도 후면은 676%. 물론 기간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기간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반감기 때의 비트코인 가격 증감률만큼 두 번째 반감기 때 그 수준을 유지하지는 못한다. 세 번째 반감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도 한 가지 드리고요. 첫 번째 반감기를 경험하면서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반감기가 올 때쯤이면 반감기를 지나면 가격이 또 상승할 거야 라는 믿음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선행성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이 반감기 이후의 상승률이 물론 있지만 그 상승률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 투자를 단행하는 선행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쩌면 반감기를 지나고 난 이후의 가격 등락률보다는 그 이전의 가격 상승세가 좀 더 강해지는 모습도 야기됩니다. 세 번째 반감기 때는 첫 번째 반감기 때도 그랬고 두 번째 반감기 때도 그랬으니 세 번째 반감기 때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또 상승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더군다나 그 세 번째 반감기에 대한 학습 효과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역시 선행성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먼저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는 또 가격 등락률이 조금 안정화되는 이런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엔 네 번째니까 학습 효과가 거의 이번에는 확신을 갖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스페셜리스트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반감기를 거치면서 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반감기 때는 당연히 또 급등할 것이다. 그 확률론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비트코인을 또 공부하는 여러분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먼저 선행해서, 그죠?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겠죠. 선행성이 강해집니다. 근데 그 선행성이 주로 저는 어떤 식으로 설명드려요? 거시경제적으로 설명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거나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그 어떤 나머지 자산 시장보다 먼저 그 시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근거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금리입니다. 이게 기준금리 인하 동결 인상 추이인데요. 보시면 미국 기준금리를 2020년 급격히 인하하던 2020년 보세요. 역시 우리나라도 함께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하했던 시점이 있죠.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때 코인 가격이 어땠습니까? 급등했죠. 또 역시 주가가 어땠습니까? 급등했죠. 부동산 가격이 어땠습니까? 역시 급등했죠. 왜 그런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저 아직도 제가 어디 다른 채널 같은데 출연을 하면 뭐 경기가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됩니다. 경기 침체 됐고요. 그죠? 경기 침체 옵니다라는 말씀을 뭐 그 지난 한 2년 동안 열심히 드렸는데 경기 침체 온다고 해놓고 지금 S&P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했지 주가 침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죠? 경기 침체와 주가 침체는 다른 겁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침체는 다른 겁니다. 경기 침체와 코인 침체는 역시 다른 거예요. 오히려 엇박자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2020년 경기가 좋아서 집값이 올랐습니까? 2020년 경기가 좋아서 그 주가가 올랐습니까? 2020년 경기가 그토록 좋아서 그래서 코인 가격이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은행에 갖고 있는 것이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갑니까? 이동하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또 코인 시장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는 만큼 그 해당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22년 그리고 23년, 22년, 23년이 2020년 코로나19 때보다는 경기가 좋았어요. 근데 주가 무너졌죠. 코인 가격도 무너졌죠. 집값도 떨어지죠. 그런 구간이잖아요. 왜? 긴축의 시대니까. 금리 인상기 때 돈을 굳이 시장에 놓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은행에 지키는 것이 더 매력적이야 하면서 은행으로 돈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토록 22년 경제 전망할 때 돈의 이동을 관찰하는 저로서는 저축하셔라. 23년에도 저축하셔라. 22, 3년에는 저축하셔라. 그죠? 그리고 22년에는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셔라. 23년은 주식 투자 하실 분은 하셔라. 왜냐하면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테니까 2022년처럼 떨어지는 구간은 아니니까 자신 있는 분은 하셔도 좋겠다. 그러나 나는 저축을 추천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24년에는 주식 투자를 추천드렸어요. 그죠? 코인도 추천드렸어요. 왜? 돈이 또 시장으로 이동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구분해 놓고 시장을 읽어보는 게 좋겠죠. 분명히 이 경기와 실물 경제와 이 시장, 자본 시장의 움직임은 다른데 이걸 같은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 둘을 구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 앤 세미나 이 과정에서도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세미나에서도 3월 2일이죠. 2일 날 있을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릴 게 그 돈의 이동 그 자체인 거예요. 돈의 이동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혹은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기대감 22년 중반부터 금리는 계속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더 힘들어지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나 이때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금리 인상 이제 끝났다라는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기대감. 금리 인상 그 뭐죠?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그때는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 기대감의 성격은 달라요. 그때 지점부터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부터 코인 가격이 먼저 치솟는 거죠. 그 다음 후행해서 주가가 치솟는 거죠. 저는 이렇게 거시경제적으로는 설명을 드립니다. 완화의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거를 또 드린다면 바로 지경학적 분절화입니다. 제가 근래 들어서 이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주제를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쵸? 말씀 많이 드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보면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어쩌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익남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 지정학적 긴장감, 분절화라는 개념을 경익남 129화에서 했거든요. 근데 안 보시더라고요. 그죠?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이게 세계가 여기저기 전쟁 나고 타이완 해협을 놓고 미중 간의 어떤 긴장감, 군사적 긴장감이 감도는 이런 구간이다 보니까 세계가 파편화된다. 따로따로 논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경학적 분절화죠. 자,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돈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전자산으로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달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강달러 기조가 상당 기간 더 강달러가 꺾이는 게 아니라 강달러 기조가 나름 유지되고 있는 근거, 배경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또 한 가지는 이 지경학적 분절화가 진전되면서 이제 자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뒤돌아보느냐? 부동산은 3차 세계대전 일어나면 사라질 것 같아. 건물도 사라질 것 같아. 가치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나마 미국이라는 나라는 안 사라질 거야. 강달러.
달러가 안전자산인 거죠. 금은 안 사라질 거야. 금에 투자하자. 안전자산 투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돈을 안전하게 들고 있기 위해서는 현금보다는 그죠? 코인으로 들고 있는 것도 방법이겠다. 안전한 나라로 거의 무상으로 그죠? 수수료 없이 송금할 수 있잖아요. 빛의 속도로 거의 빛의 속도로 돈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코인의 역할이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기 시작하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ETF로서 미국에서 승인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도 이제 코인이라는 것은 다소 여전히 위험자산이긴 하나 다소 위험자산의 안전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디지털 골드, 디지털 시대의 금이다라고까지 부르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코인에 대한 선호를 더 집중시키는 경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코인 가격을 급등시킨 그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더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시는 질문이 한국에서도 지금 양쪽 당에서 비트코인을 우리나라도 상장시키겠다라는 어떤 구두에 의한 공약들을 많이 발표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당선이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상장시키겠다.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나를 뽑아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우리나라 상장을 시키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 전 단계에는 물론 이 비트코인을 상장하는 자본시장 개정 자체가 맞는 것이냐에 대한 어쩌면 작은 의미에서 국민적 어떤 공감대를 받아야 되겠죠. 국민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비로소 ETF 상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장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물론 여야가 똑같은 생각을 지금처럼 공약을 막 발표하듯이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면 여야가 모두 공감한다면 상장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어쨌든 저는 상장될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미국의 움직임 그 자체가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의 상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가 더 뒷받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 혹은 뭐 우회적으로라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투자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로의 돈의 유입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이 비트코인 ETF 상장을 만약에 추진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글로벌 유동성을 우리나라로 가져올 수 있는 계기도 되겠죠. 예.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비트코인 상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예전처럼 뭐 그런 것을 왜 투자하느냐,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라기보다는 이제 디지털 시대, 디지털 경제 구조에 이 디지털 자산 혹은 가상화폐라는 것을 인정해주자 하는 그 분위기도 조금 더 조성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상장될까 안 상장될까라는 것을 질문 주신다면 상장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유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자하셔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투자하시든 투자하지 않으시든 여러분의 판단이 있지만 그 판단을 돕기 위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될 요인들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중인 것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투자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시길 바라고 물론 위험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어떤 자산보다 변동폭이 심하죠. 상승폭도 높지만 하락할 때는 순식간에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락폭도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이야기만 듣고 나도 코인 해야지 하면서 투자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뭐 제 영상을 보시거나 어떤 공부를 좀 하시거나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투자해야 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여부를 판단하시는 데 본 영상이 좀 도움되셨기를 좀 바랍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끝으로 1억 넘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이 녹화를 위해서 말씀을 또 드린다면 24년 경제 대전망 시작된 돈의 이동이라는 리포트 앤 세미나, 리포트를 짧게 읽으시고 그리고 세미나를 3시간짜리를 들으시면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경제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돈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때 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꼭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1억 넘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저의 의견이에요. 저의 의견을 드리면은 여러분 투자 의사결정에 좀 혼란을 드릴 수도 있겠네.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이 어쨌든 반감기나 ETF를 통한 추가적인 자금 유입, 또 미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의 ETF 상장 추진, 또 비트코인 이외의 이더리움과 같은 그 밖에 다른 코인의 상장 추진, 이런 것들이 또 이 비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소들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비트코인을 대체할 또 다른 코인이 등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순식간에 또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투자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알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